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대전의 한밭대학교에 있는 박수훈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1시간 반 동안 이제 한옥학교에서 저희 한옥학교 여기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김준봉 교수님하고 현대 한옥학회라고 하는 학회에서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급하게 저한테 한강 좀 맡아주십사라고 부탁을 해주셔서 저는 흔쾌히 김준봉 교수님이 워낙에 이쪽에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걸 알고 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 수준을 제가 잘 몰라서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일반인이시니까 마음 놓고 아주 그냥 그 입문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음 놓고 이렇게 입문 개념 개론 입문으로 왔는데 오늘 첫 번째 질문이 그 한옥의 어떤 수명과 관련돼 가지고 질문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시는 걸 보고 야 이거 굉장히 기술적인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근데 눈높이를 제가 낮추는 게 아니라 아마 학생분들이 저의 눈높이에 좀 낮추는 방식으로 들어주시면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요 사실 그 이제 두 번째 강의 첫 번째 아마 이현수 교수님께서 아마 좋은 말씀을 촌철살인의 대명사이신 이현수 교수님께서 아마 첫 번째 강으로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두 번째 시간에는 사실 주제는 설계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설계라고 하는 것은 뭘 좀 알아야지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좀 아는데 사실 보면은 한국인 우리들이 사실 보면은 굉장히 전문가적으로 알려고 하는 욕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라든지 디테일에 대해서 굉장히 좌지우지하시죠.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나무 가지를 보는 것도 좋지만 숲을 보는 숲 전체를 한번 보는 의미에서의 이해, 그런 의미에서의 방법. 도대체 한옥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나는 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그 어떤 첫 번째 발자국으로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 방법으로 끝나지 않고 설계 방법의 이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누르면 되나요? 첫 번째 슬라이드하고 첫 번째 질문을 뭘로 하면 좋을까로 했는데 사실 이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뭐죠? 집입니다. 집. 한옥은 집입니다. 집, 그죠? 집인데 보면은 어떤 새도 있고 새도 새 집을 짓고 개미 아프리카에 있는 저 불개미들은 굉장히 거대한 도시를 인간의 스케일로 본다면 정말 우주적인 스케일로 집을 짓는다고 해요. 비버도 집을 짓고 보면은 근데 보면 어마어마한 뭐 코끼리나 호랑이 같은 엄청난 강한 존재가 집을 짓기보다는 정말 하찮고 약한 존재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군집 생활을 보호받기 위한 의미에서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이 집이란 걸 한옥을 포함하는 집합은 집이라는 거죠. 집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거기에 의문을 던져보고 그 다음에 한옥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해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집이라는 의미에서의 한옥입니다. 요거는 이제 전통 한옥 그 제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논산의 윤중고택이라고 하는 아마 여기 뭐 저기 스테이도 할 수 있어요. 밥맛이 되게 없다고 양반가에서 내려오는 밥맛이 되게 없다고 하지만 좀 불편하지만 한옥 스테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근사한 윤중고택을 모델링한 겁니다. 이게 사랑채하고 안채 부분이고 얘는 지금 요즘 뭐 반값 등록금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국립대학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주머니 사정을 생각한 그 반값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더 먼저 반값 한옥이라는 것이 뭐 한 재작년쯤에 이렇게 중앙일보나 이런 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이게 그 저기 시십당이라고 그래서 신한옥 반값 한옥의 프로토타입 요걸 한번 전범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뭐 이렇게 벽체는 어떻게 뭐 이렇게 접합은 어떻게 집성목으로 어떻게 하고 해서 가격을 낮추고 지붕 구조를 예를 들어서 트러스를 해볼까 했더니 트러스는 한옥과 안 맞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거기서 이렇게 간격을 찾아보는 어떤 그런 시도로서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이 집 전통 한옥과 신한옥도 한옥인데 이 집
한옥에 대한 이해를 이번 시간에 한번 간단히 해보려고 하고, 이 집을 얘기할 때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뭘로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교재로 쓰고 있는 강원대학교 김도경 교수가 지은 지혜로 지은 집 한국건축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 제가 이렇게 신영훈의 한국의 살림집이나 뭐 이런 몇몇 한옥에 대한 근사한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김도경 교수님이 쓴 책이 또 굉장히 또 구축술 관련돼 가지고 근사한 책인데, 거기에 이제 서문에 이렇게 좀 쓰셔서 요거 좀 공감이 된다라고 해서 썼습니다. 우주, 그러니까 집을 이해하는데 대자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가 집 우자, 집주자를 쓴단 말이죠. 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도 집이요, 또 집도 집이요, 또 소우주, 나, 인체를 지칭하는 것도 우주라고 해서 사실 서로 다른 것이 하나로 이해가 되고, 하나의 원리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나나 우주나 결국 집을 통해서 합일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서문에 쓰시면서 여기서 뭔가 이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나를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무한히 자연으로부터 날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좀 막아주고 하는 식의 어떤 공감의 개념, 관계의 개념으로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다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이거 좀 죄송한데 이게 약간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우주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서양과 동양의 시점을 조금 이게 크게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 이 테트락티스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무슨 뭐 제5 원소라고 하는 영화 같은 걸 본다든지 하면 우주 외계인을 뭐 이렇게 물, 뭐 흙, 바람, 불, 뭐 이런 식의 네 가지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 원소로서 이해하고 그것의 어떤 관계 개념으로 이해하는 영화의, 서양식 영화의 어떤 그런 컨셉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이해가 될 텐데, 서양식 사고에서의 우주는, 또 신의 개념은 숫자로 이렇게 되고, 숫자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질서를 보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음악적 아름다움은 숫자다, 숫자의 비례다, 프로포션이다, 레이쇼다라고 해서 비례로, 숫자의 비례로서 음악적 아름다움, 듣기의 아름다움, 도를 쳤을 때 현을 절반을 누르면은 옥타브로 2배, 1대 2의 프로포션 사이에 수없이 많은 프로포션 중에 루트 2, 루트 3이 파와 솔에 해당합니다. 즉 루트 3이 1대 1.73이라는 프로포션이 그 솔, 도와 솔이라는 협화음의 아름다움, 귀의 청각적 아름다움의 근간이 되고, 그런 아름다움의 수치적 해석이 서양의 고전 건축의 클래시시즘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뭐 오더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숫자적인 그런 것이 서양의 시점과, 우주를 바라보는 서양의 시점과, 이건 태극기죠. 예, 이것도 되게 우주적인 시점이고 나에 대한 시점이고 집에 대한 시점인데, 이런 태극의 시점이 사실 여기 보면은 구체적인 설명은 아마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 사실 철학도 뭐 동양 철학도 사실 이런 우주적 숫자의 개념에서 우주의 시작을 태극 때는 무극으로 시작해서 태극, 이극 또는 양의, 삼재, 사상, 오행, 육합 해가지고 이렇게 10방에 이르기까지 1부터 10까지의 발전 과정을 숫자로 이해하고, 이것이 주역입니다. 주역. 그래서 이것이 성장하고 속성이 어떻게 변화와 발전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우주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관계를 음양오행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천문과 지리 또는 풍수와 운명, 그래서 우리가 풍수를 바라보는 것도, 그리고 의학과 약학, 사람 신체에 대한 것까지도 이것의 관계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했다는 측면. 그래서 사실 한옥을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 이런 식의 어떤 동양 사상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이것은 또 풍수를 하시는 분이나 수없이 많은 그 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시간에 걸쳐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근사한 주제가 됩니다. 이런 어떤 우주적인 사상을 가지고 한번 한옥을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옥이 뭡니까? 한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한옥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대부분의 아마 한옥에 살고 계신 분 한옥에 살고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편리해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한옥이라는 게 사실 이게 뭐 단순히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한옥이 아니라 정말 오랜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를 정도로 오랜 뿌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말 우리 그 스스로 우리 자체 우리 선조의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아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한옥은 중국적인 목가구 구조의 어떤 전통을 그 방식을 가져온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해낸 바로 그런 부분인데 이런 어떤 중국적인 문헌에 기반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죠.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주역의 하편의 개사편에 보면 궁실이라 그래서 지금 현재 목가구 구조의 궁실이란 것이 탄생하게 됐는데 그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얘기하면서 그 동굴에서 살거나 아니면 들판에서 살았다. 그래서 여기 구멍을 파고 살거나 들판에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해석하면서 혈이라고 하는 것은 동굴 또는 움집, 동굴 또는 수혈주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움집을 의미하고 추울 때 겨울에 추운 지역에 우리를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구조의 동굴과 들판의 야자는 소고라고 해서 오두막집 우리가 참외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오두막집 짓잖아요. 보통 우리 대청마루에 기반이 되는 어떤 누상식 주거의 어떤 그 원형. 그래서 여름철 습하고 비 많은 지역의 오두막집 소고와 그 다음에 추운 수혈 주거가 옛날에 겨울에는 동굴에 살다가 여름에는 들판에서 오두막 짚고 살다가를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이 문헌에 남아 있어요. 문헌에. 그러니까 기록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우리가 이런 한옥이라는 것의 뿌리 DNA를 한번 찾아보면 바로 이거죠. 중국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중국의 어떤 이게 문화의 전파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한옥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번 중국을 살펴봅시다. 중국은 크게 이게 황토빛의 강이 있어요. 황토빛의 강 지역으로 문화가 아무래도 물산이 지금의 고속도로처럼 물산이 흐르겠죠. 그다음에 양쯔강, 장강이라고 하는 큰 흐름의 강이 있어요. 이쪽은 덥고 비가 많이 오고 이쪽은 좀 춥죠. 우리가 비슷하니까 위도가. 그래서 황하강 주역의 진흙, 동굴에 살거나 아니면 진흙을 가지고 땅을 다지고 수혈주거를 움집을 만들어 살았던 전통들이 그래서 벽식 주거의 전통들이 발전되어 오고 지상으로 건물이 나오기 전까지 그 다음에 양쯔강, 장강 유역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누상식 가옥, 그 오두막집의 유형의 것들이 발전해 오면서 동진해 오게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동굴과 움집 그리고 오두막집의 원형을 우리가 가지고 한옥의 DNA를 살펴본다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또 감동 깊게 읽었던 게 지금 좀 많이 아프신 신영훈 선생님이 지은 한국의 살림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나름 읽어보면 이것도 일종의 통찰력을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역사책을 이렇게 쓴다고 할 때 함석호 농의 뭐 뜻으로 본 한국사 같은 걸 읽으면 그거는 보통 역사의 시각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목회자의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또 역사를 다르게 보는 시각인 것처럼 신영원 선생의 한국의 살림집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북쪽에서부터의 온돌 구조가 쭉 남하하고 남쪽으로부터의 이 대청마루의 누상식 가옥이
이렇게 상향하면서 서로 돌과 불의 문화와 나무와 바람의 문화, 물과 나무와 바람의 문화가 서로 상충하면서 서로 이렇게 묘한 결합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옥은 불편도 되게 많죠. 불도 막 나고 불과 나무가 겨울과 여름이 만나는데 하지만 정말 기가 막힌 그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만 되면 정말 그 수많은 사례, 왜 앞마당이 흙의 구조인가? 이것은 뒷산에 차가운 바람을 오후 2, 3시경에 상승 기류로 인해 가지고 잘 아시네요. 대청마루 자연 천연 에어컨에 이런 것들이 합천 해인사의 장경각 같은 경우에 고도가 습도를 다 떨어뜨리고 건조한 바람으로 그걸 어떻게 다 계산했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기가 막힌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간 이런 그 한옥의 DNA를 찾아본다면 이건 좀 또 다른 의미인데 이게 그 나카오 사스케라는 사람은 요리사예요, 요리사인데 이 사람이 일본의 요리 또는 그 동양식 요리의 근원을 찾아가면서 어떤 문화적 유사성으로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쌀 문화의 전파 경로를 통해서 일본 또는 동아시아의 문화, 요리를 이해하려고 했던 건데 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요 반월대에서 밀이 자생을 했고 밀이 서쪽으로 전파돼서 빵과 같은 서양식 곡식의 문화적 전파라면 얘는 쌀의 주산지예요. 쌀의 주산지가 이렇게 동진하게 되는데 쌀 농사의 근원을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여기가 티베트 지역입니다. 그 우리 아시아의 지붕이라고 하는 티베트 지역인데 한번 그 대한항공 편도 저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5,500까지 올라가 봤거든요. 정말 가볼 만합니다. 여기서 눈 녹은 물이 떨어져서 묘하게 이렇게 세 개의 강이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세 개의 강이 만나는 곳에서 인도로 동남아시아로 동아시아로 양자강으로 흩어지면서 여기가 이제 쌀의 자생 원산지인데 이 물을 타고 쌀이 그래서 그 여기는 좀 긴 퍼석퍼석한 쌀, 이쪽은 좀 쫄깃쫄깃한 쌀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나오게 되면서 쌀의 문화. 이거 사실 여러분이 혹시 무슨 뭐 이 방글라 지역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말을 맞춰 보니까 너무 한국어랑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그 바하트라고 하는 말을 우리 지은 밥을 바하트라고 하고 찰밥 하잖아요. 찰은 짓지 않은 밥을 쌀이라고 하는 것처럼 물을 졸이라고 우리 졸졸졸 흐른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엄마 아빠라는 말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이 농경 문화의 흐름이 이렇게 해안과 강을 타고 동진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쌀의 전파 경로와 그 어떤 누상식 가옥의 그 오두막집의 전파 경로 또는 이 벽식 가옥의 전파 경로가 분명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양자강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이런 어떤 문화적 컨셉에서 한옥의 DNA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건축, 뭐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뭐 몽골이든 그 동아시아 건축에서의 나무의 전통, 양자강의 이 우리나라의 대청의 나무의 전통과 벽식의 전통은 이게 이제 분명한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이렇게 궁실이라고 하는 이렇게 지상 위에 번듯한 이 그 가구식 구조로 나오기 전까지의 선사시대에 사람들이 살던 원형의 모습이다. 주거의 모습이다. 여기서 이제 한옥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정관식 너와집 이것은 이제 가구식 구조가 제대로 발전하기 이전에 나무를 쌓아가지고 이렇게 그 너와집으로 짓던지 벽식으로 짓던지의 어떤 흐름을 이런 어떤 것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고 점점 이제 얘기를 진행해 보죠. 이 한옥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과거의 DNA가 이런 두 가지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한옥을 이제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죠. 한옥이 얼마나 오래된 그 구성인지. 한옥을 얘기할 때는 크게 이제 아래 기단부와 축부라고 해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호해주는 지붕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답을 바라지 않고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기단부와 축부와 지붕부, 아래, 중간, 위, 상부, 중부, 하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구조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틀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창피해. 질문을 하자마자 이게 답을 맞추시면 질문한 사람이 좀 쑥스러워지는. 사실 지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맞기도 맞지만 저는 점수를 한 절반만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하고 맞춘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맞추셨으니까. 어떻게 이해하셨을까요? 그 이해를 이제 여기서 살펴보는 겁니다. 왜 아래가 먼저가 아니고 왜 위가 먼저 등장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다 하시는, 혹시 이것에 대한 답을 저한테 주실 분이 있으시면 저 그냥 갈게요. 저 그냥 갈게요.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수준이 너무 높으신데. 고맙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됐다는 것은 아마 한옥학교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수없이 들으실 겁니다. 수없이 들으시고 뭐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 저는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실 겁니다. 이제 기단, 뭐 축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DNA를 가지고 있구나. 조금 아까 한 얘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기단은 한국 건축에서 아주 독특한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특징, 한국 건축의 특징 그러면은 중국 건축이나 일본 건축,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유사한 요소와 조금 다르면은 얘가 달라야지,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다 있는데 뭐 한국 건축만의 독특한 특징이냐라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얘는 물론 중국에도 있고 하지만 한국에서 엄청나게 발전한 요소입니다. 건물들이 기단만 봐도 얘의 그 위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옛날에 신분 사회였잖아요. 눈높이가 달라요. 기단과 대청마루와 바닥의 위치의 눈높이와 이 집사들의 눈높이와 이 눈높이가 다릅니다. 그 눈높이가 의미하고 있는 바는 또한 또 통경의 축, 멀리 있는 원경, 준경, 금경을 내가 내 집으로 어떻게 끌어들이, 우주를 어떻게 끌어들여서 나한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마치 천리경처럼 이 마을 입구에 누가 들어오는지 집에 누가 들어온지를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답니다. 그것을 의미하면서 사랑채에서 앉아 보시면 뭐 또 다른 게 보이실 겁니다. 기단입니다. 이제 좀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좀 넘어간다면, 기와 단인데, 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물을 올려 쌓기 위한 기본이 되는데, 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계단처럼 위에 무엇을 놓기로 전제한 것이 아닌 존재 그 자체. 그래서 마치 사직단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단이라는 것이 사실은 보면 굉장히 성스러운 요소다. 이게 그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할 때 그 스토리가 사실 도시의 발전 스토리로 보면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인데, 유학자와 불교 또 풍수 세력과 그 무학과 정도전의 싸움이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도시가 구성되는지에 만일 혹시 계기가 된다면 그것도 한번 드라마 보듯이 한번 설명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도시를 도읍을 만들 때 그 선왕들의 위패를 모시는 종묘와 함께 사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의 근본이니까. 그러니까 그 땅과 곡물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단인데, 이것이 이제 기단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단은 이 위에 건물을 쌓기 위한 존재가 아닌 제사를 지내는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예요. 즉 우주를 품는 공간입니다. 기단은 한국의 굉장히 독특한 구조예요. 이것 위에 건물이 지어집니다.
이 사직단인데 이건 경복궁입니다. 이 경복궁의 이 기단인 월대, 달을 바라보는 곳이다라고 하는 월대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기단을 한번 보시면 한옥 이전에 한국의 그 어떤 정신 문화가 가장 극도로 거의 퇴폐주의적으로 발달을 했던 조선 시대의 왕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왕은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살피고 하늘의 뜻을 받아서 국민들한테 치는 곳이다. 이 일종의 박수무당 같은 존재라는 거죠. 기단의 의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한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경복궁의 월대에 대한 모습 혹시 또 시간이 되시면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담고 있죠. 이 경복궁 근정전의 월대에는. 그래서 천지사방에 이 사방신이 있고 12지신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해태가 있죠. 해태. 그래서 서울의 상징 해치 해태 상징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워낙 불과 나무의 만남이라 불이 많이 났어요. 불이 많이 나서 그 불이 많이 나는 이유를 관악산이 화산이라 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화산이라 한강수를 건너도 화기가 제어가 안 돼서 불을 잡아먹는 해태를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근근히 화기를 잡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삽살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요게입니다. 티벳에 있는 티베탄 마스티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아마 이게 그 티벳에서 지금 중국이 먹어서 이제 자기의 중국의 개로 막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티벳의 개입니다. 티벳이 우리랑 또 되게 비슷한 말과 생김새가 굉장히 비슷한 존재들인데 이 티베탄 마스티프가 바로 그 모든 개의 제일 원형의 DNA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뭐 세인트 버나드라든지 뭐 이렇게 그레이트 데인이라든지 대형 견종이나 뭐 수없이 많은 그 견종들이 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견종인데 이게 그 칠장사에 티베탄 마스티프를 어디서 구했는지 이 스님들은 이게 잘 통하나 봐. 이거 하나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해태의 원조입니다. 삽살개 사자를 잡았다고 하는 여간. 그래서 기단이라는 건데 중국의 기단과 일본의 건축을 보면 중국은 기단이 거의 없어요. 1단 정도인데 우리는 초가집도 1단으로 끝나지 않아요. 보면은 이게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삼국시대에 이제 민가가 남아 있지 않죠. 하지만 터는 남아 있습니다. 터는. 그래서 즉 기단 부분이 남아 있다는 거죠. 기단 부분을 보면 입식 생활을 했는지 좌식 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삼국시대에는 입식 생활을 했을까요? 좌식 생활을 했을까요? 입식 생활을 했습니다. 좌식 생활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민가들이 그냥 땅에서 이렇게 한 단 지나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침대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누워서 자는. 조선 초기를 지나면서 주춧돌이 사방석으로 굉장히 높아집니다. 좌식 생활이 구체화된 건 고려 시대가 아니라 조선 시대부터입니다. 이것은 터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터만 보고도. 그래서 중국의 기단 입식 생활이라 보니까 이게 좌식 생활이 아니니까 이게 우리나라처럼 기단이 발전되어 있지 않고 일본 같은 경우는 좌식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주춧돌조차도 발달이 안 돼요. 나무가 자꾸 썩어요. 근데 워낙에 잘 부서지니까, 워낙에 지진에 잘 부서지고 우리랑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번듯하게 기단이 제대로 발달돼 있고 격과 위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혹시 기회가 되면 읽어보죠. 기단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비가 떨어지면 비가 천장에서 낙수선으로 떨어지면 기단 안쪽에 떨어질까요? 기단 바깥쪽에 떨어질까요? 바깥쪽에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뭐 제가 선생님으로 모셔야겠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기단의 역할이 뭐냐면 나무에 비가 오면 어떻게? 나무와 목과 수는 상생입니까? 상극입니까? 살아있으면 상생이겠죠. 상극이에요. 나무를 썩게 만듭니다. 그럼 상극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죠?
나무에는 상생이면서 물에 상극인 요소를 끼워 넣는 거예요. 즉 위쪽으로는 흙이나 기와를 가지고 물을 막잖아요. 그리고 나무의 상생이잖아요. 토의 요소,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는 그렇죠. 기단을 만들어 가지고 토의 기운으로 나무를 살리고 막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배 원리나 의학의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낙수선이 기단 안쪽에 떨어지면 좋겠어요? 바깥쪽에 떨어지면. 그래서 기단보다 항상 낙수선은 바깥쪽에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눈여겨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기단은 보호해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채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단에 이거 삼국시대 이게 황룡사지 탑이 유적지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3단 기단 흙으로 되어 있지만 석조가 아니지만 3단 기단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위계가 대단했다. 나중에 불교 건축에 대해서 혹시 말씀드릴 사항이 있다면 이것도 되게 탑의 역사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절에 사자가 붙었는지 혹시 그거 아시는 분 있나요? 나중에 자 여기서 그러면 그래서 이제 기단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제 축부 여러분이 아마 이 한옥학교에서 계속 배울 게 아마 이 내용이라 그냥 쑥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기단 위에다가 단단한 기단 위에다가 어떻게 기둥과 지붕 구조를 세워서 축부를 완성하는지에 대한 부분. 여기서 이제 이건 제가 이제 레빗으로 그 윤중구택을 모델링한 건데 이게 이제 축부인데 축부 위에 지붕부 요 나무 목 구조가 들어갑니다. 근데 중국과 일본하고 굉장히 다른 건 중국과 일본하고 다른 중국은 사본이라고 그래서 채가 따로따로 이렇게 굉장히 폐쇄적이지만 상해나 이런 데 되게 폐쇄적이지만 집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실분할이라서 엄청나게 커다랗기만 했지 이렇게 꺾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채와 채가 만나는 부분이 꺾음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중국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따로따로 만들지 않고 이것을 엮었어요. 이게 삼량가와 오량가가 만나든 고저차가 다르든 용마르고 완전 다른데 이것을 꺾음부로 엮어냅니다. 이것이 한국 건축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입니다. 결구가 붙으면 붙을수록 단단해지겠죠. 나중에 혹시 이거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꺾음부에 대해서 주의해서 보십시오. 진짜 지붕 구조의 환희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목수가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걸 이렇게 엮어냈는지. 그러니까 이 구조 단면이 중요한데 구조 단면과 구조 단면에서 흥분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서로 만나는 꺾음부가 얼마나 묘한 기술을 발휘했는지를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아마 한번 이해해 보시고 한옥의 조립 순서는 이제 아마 한옥학교에서 뭐 수없이 많이 하실 테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는 공간을 쓰는데 공간은 이렇게 기둥이 세워서 축부가 세워지는데 이건 보방향입니다. 이걸 보방향을 구조 단면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보방향으로의 확장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도리 방향의 확장이 쉽겠습니까? 네. 보방향과 도리 방향. 보면 아시겠지만 도리가 싸요, 보가 싸요. 네. 보는 대들보 같은 경우는 뭐 몇 천만 원 합니다. 뭐 집을 접어서 아시겠지만 이게 비싸요. 그 뭐 집성목으로 해도 좋죠.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원목을 쓰면 비쌉니다. 근데 이제 비싸기 때문에 근데 얘를 넓히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라요. 일본과 달리 어마무시한 지붕의 무게로 못 하나 안 쓰고 막 눌러가지고 엄청난 무게로 눌러가지고 지지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에서 뭐 무사가 막 지붕에서 막 뚫고 암살을 한다. 1년을 파도 안 돼요. 이거 뭐 암살할 수 있는 일본식 그 영화의 어떤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무시무시한 무게가 이게 2배가 되면 무게는 몇 배가? 넓이니까 4배가. 최적은 3승. 어마어마한 무게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2배가 넓어지는 것보다 도리 방향으로 그냥 1배가 넓어지면 1배만큼만 더 하면 되니까 그래서 보방향이 아니라
도리 방향으로의 익스텐션 확장이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한옥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무시무시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한옥의 그 어떤 특징이고, 그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구조 단면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복궁에 있는 경회루 11량가 11량이고, 그러면은 한옥 주택 중에서 가장 넓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집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건 모르시죠? 모르시는 게 하나 있으시네요. 좀 기분이 좀 이상한데 주한미군 대사관저입니다. 신기하죠?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서 그 구량가의 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옥 사랑이 대단해요. 여간 그 건물의 규모를 살펴보는, 아마 이거 다 이해를 하실 거고 나중에. 그다음에 이제 이 체부를 구성하는 것을 그래서 가구식 구조라고, 목가구식 구조라고 해서 이 가라는 것을 실엉이라고 그래요. 실엉 이제 나무를 그냥 쌓아서 지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쌓지 않고 보처럼, 다리처럼, 교량처럼, 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교량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대들보라는 말이. 그래서 실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실엉이라고 하는 구조로 경관을 채우는 방식을 우리가 가구식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런 요걸 실엉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를 가구식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가구식 구조로, 그래서 이제 가구식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하고, 그 다음에 이 가구식 구조에 이제 평면과 인면이 있는데, 평면은 이제 공간을 구성하는데 경관을 살펴봅니다. 경관. 그래서 이제 거리제기, 권투선수 모든 격투기의 근간은 내가 얼마만한 거리에서 때릴 수 있고 나는 안 맞는가의 경관 재는 것처럼, 평면도 역시 기둥 간격재기, 그래서 간살잡이라고 그래서 되게 중시하고, 그 다음에 인면은 경관 대비 높이입니다. 그래서 높이는 경관보다 살짝 낮게, 그래서 수평으로 얄싹하게 길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성들이 주거하는 구조는 수평적, 남성들은 좀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도록 구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택 중에서 가장 근사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 연경당, 창덕궁 호에 있는 연경당인데, 이것은 사랑채입니다. 사랑채. 경관보다 기둥이 높죠. 남성적이죠. 높죠. 그리고 요거는 안채, 여기 이제 그 행랑채나 요런 안채인데 수평적으로 긴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미묘한 어떤 비례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제 아까 세 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대답했더니, 질문 드렸더니 지붕이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이제 좀 해보도록 하죠. 얘는 프랑스의 로지에라고 하는 건축 사상가가 있었는데, 그 서양 건축의 뿌리를 설명을 할 때 이게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이런 그림으로 해놓고 막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이게 프리미티브 헛이라고, 원시적인 오두막이라고 해서 서양의 모든 주거의 원형은 여기서 왔다라고 해서 설명하는 건데, 약간 좀 억측이 있어요. 우연찮게 수직에 기둥이 4개가 섰고, 우연찮게 그래서 기둥이 보가 있고, 우연찮게 그 사선 방향의 박공이 만들어져서 지붕의 원형을 보면서 유레카, 이것이 바로 집이다 해서 이런 구조적 이해로부터 건물이 지어졌고, 모든 파르테논을 기반으로 한 모든 구조적 클래시시즘, 유럽 클래시시즘의 근간이 바로 이러한 이해에서 이제 출발을 했다고 본다면, 그 동아시아는 이게 10세기에 유호가 지은 목경, 바이블이에요. 나무 건축술의 바이블. 이게 우리나라 동아시아에는 이게 언어가 오래돼 가지고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목경에 이 3등분 하는 게 나와요. 지분 세 부분이 있다. 범, 옥, 유 3분이 있다. 그래서 들보 위에는 상분, 바닥 위에는 중분, 기단 아래는 하분이라, 땅을 기준으로 기단, 그다음에 바닥,
그 다음에 들보 위를 지붕 부위라고 해서 3등분으로 했다는 것이 BC 10세기 지금으로부터 벌써 얼마 1000년이 한참 넘은 시간 전에 이런 컨셉이 다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 컨셉이 보면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구식 구조를 이해할 때 수직적인 구조로 들어 올리고서 우리가 편하게 살고 그 위에 지붕 부위가 있는데 지붕 부위를 이렇게 얹혀 놓는 적층식의 방식과 이렇게 끼워 넣는 입가식의 두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두 가지 컨셉. 그래서 석가래는 약간 입가식이구나. 그다음에 돌이나 보는 적층식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너와 집이라고 하는 정관식 구조는 애초에 나무를 처음 이용할 때 나무를 켜켜이 그냥 쌓았습니다. 그죠? 여기에는 구조적인 이해도가 좀 많이 떨어졌죠. 우아하지 못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점차 적층시켜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얘는 입가식 방식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 실형을 얹히고 싶은데 불안하니까 모든 만나는 가로 세로가 만나는 부재마다 기둥을 다 세웠어요. 이것을 천두식이라고 합니다. 천두식. 그러니까 굉장히 초창기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적층과 입가가 서로 만나는 이것이 이제 이렇게 발전하면서 입가식으로 발전하면서 이제 비로소 실형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백제 시대에 하항이라고 해서 지금도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초창기에 석가래가 불안하니까 석가래가 얇아요. 보에 비해서.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를 더 뒀대요. 아래쪽에다가. 그 하항 구조라고 하는 것이 천두식에서 발전해서 나왔다가 이것이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모습의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 원리를 이해해서 천두식의 원리입니다. 천두식이 어떻게 가구식으로 발전하는지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이게 이제 바로 대답, 우리 학생분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움집, 수혈주거라고 했잖아요. 수혈주거. 최초의 주거가 수혈주거라고 했는데 수혈주거가 사라진 게 아니라 수혈주거가 땅을 다지고 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나무를 얼기설기 걸치거나 끼워 맞춰가지고 거기에 뭐 짐승의 가죽이나 이런 것을 덧대가지고 만들었던 것인데 일본 홋카이도에 보면 캐툰니 주거 양식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래서 오두막 같은 거 저기 이렇게 나무를 덧대고 마룻대를 댄 다음에 지붕 구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지붕 구조를 만든 다음에 석가래를 해서 세운 다음에 이것을 난짝 기둥 4개를 들어가지고 새로 올리죠. 세워 올리죠. 그래서 편하게 됐는데 즉 이것이 움집의 DNA가 사라진 게 아니라 지붕의 입가식 원리에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반증 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 홋카이도 얘는 또 우리랑 또 연관이 있는 그 북미의 나바호족의 호간 주택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입가식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뭐 직물이나 흙이나 가죽을 둘러서 이렇게 지붕 구조를 만들었고 즉 사선의 지붕 구조를 만들었고 몽골에 여러분이 하면 게일 같은 것도 보지만 이렇게 오르츠 주거 같은 경우가 텐트의 원형인데 이것이 이제 움집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지붕의 원형이죠. 이것이 살아남아 있고 그래서 지붕의 요 사선 구조의 석가래 부재들이 원형이 되는 지붕 목 구조가 살아 있고 이것이 이제 점차 그 다음에 이제 수직 기둥이 올라가고 이게 왜냐하면 기둥이 사선으로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살기가. 그러니까 수직 기둥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거꾸로. 위에서부터 역사적인 뿌리는 위에서부터 있는 거죠. 근데 러시아에서 그 자본주의 세계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롯데월드를 아래서부터 세우는데 러시아식 고층 건물을 짓는 방식은 제일 꼭대기를 먼저 짓고 들어 올려서 아래층을 계속 지어가는 방식이랍니다. 이것도 되게 합리적이죠.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뭐 그래서 동아시아 이건 발리 인도네시아의 주거인데 그런 컨셉으로 본다면 지붕, 체부, 기단의 3등분으로 이해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한테 현대 한옥에 대한 DNA를 통해서
이해. 도대체 한옥이라는 게 어떤 게 그냥 지금 지어지는 원리가 입가식 구조의 저 지붕 부위 석가래와 만나는 부분들은 어떤 뿌리 DNA를 가지고 있고 적층식의 체부 축부는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고 기단은 뭐고로 이제 조금 이해를 했는데 이제 이해를 하는 것과 실제로 건물 짓는 것은 별개인데 건물 짓는 방식을 짧은 시간 동안에 알려드리기는 어렵지만 설계의 어떤 원리, 설계를 이 어떤 지어지는 원리를 한번 짧은 시간에 좀 한번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해볼까요? 먼저 설계란 사람이 하는 행위는 거의 똑같아요. 사람이 하는 행위는 거의 똑같아가지고 뭐 설계 도면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쓰고 있는 말, 인간이 쓰고 있는 언어 구조를 그대로 복사해낸 것에랑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더하는 명사적인 요소와 동사적인 요소를 이해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더하기 결합에 대한 결합을 통해서 설계의 기본 원리를 한번 이해해보고 접근 방식을 크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옥, 전통 한옥과 현대 한옥 뭐 어떻게 다르지?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답은 도대체 어디서 구해야 되는가? 한번 보죠. 한옥, 한복, 한우 지금은 이거 굉장히 각광받고 있지만 예전에는 우생학으로 개량해야 될 정말 열등한 요소였던 것으로 일본에서는 그래서 막 네덜란드 사람하고 결혼해서 피를 바꾸자고 하는 사람들이 뻔뻔하게 막 민족을 이끌 정도로 막 열등감에 절어 있을 때였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바꾸는데 이게 한우인데 얘도 한우예요. 그 DNA를 계속 개량했더니 정말 세상에 어떤 소보다 못지않는 어마어마한 소가 나올 정도로 한복도 역시 요즘 뭐 전주 한옥마을은 전통 한옥 아닙니다. 30년대 일제 때 그 도시 이게 이제 그 일식 주거가 막 들어오니까 거기에 약간 반발로 있다가 이렇게 막 되게 쇠락해지는 것을 갖다가 전주시에서 자본을 들여가지고 했더니 이게 뭐 프라이부르크의 어떤 도시에 흐르는 개천이라든지 되게 서양식 주거 그냥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일종의 개량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즐겁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한옥이 살아남으려면 전통만 고수해서는 안 되고 뭔가 계속 쓰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이 이런 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설계 같은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얘는 수학입니다. 수학인데 수학이 건축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것을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설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하고 B는 명사 같은 겁니다. 얘는 동사 같은 사람의 말과 아주 똑같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사적인 오퍼레이션과 명사적인 요소를 통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가는 것이 설계를 대수학, 알지브라로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알지브라에 대한 설명드리고 숫자에 해당하면 더하기 사칙 연산이 되는데 이것이 수없이 많은 어떤 인간의 행위들을 설명해낼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더하기, 빼기. 오늘 블랙데이라면서요. 짜장면 먹는 날, 솔로들의 날. 여간 중국집에 가면 고민하게 되는 짜장면과 짬뽕 어떤 거 시킬까요의 해답. 짬짜면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발상 같은 것도 일종의 물리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탕수육에 이것도 영구적으로 고민이라면서요. 부어 먹느냐 찍어 먹느냐 그 결합의 방식을 고민하는 거죠. 결합의 방식을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라고 하는 고민인데 여기에 대한 이것도 라면을 부셔서 어떻게 먹느냐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김수근, 김중업 씨의 이건 뭐 사실 이거 스토리 얘기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올림픽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이 엄청난 열정을 가지신 분이 아시안 게임 올림픽 끝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공무원들한테 시달려가지고 이것도 스토리가 많은데 이 양반들이 결합해내기 위해서 어떤 무엇을 어떻게 자기의 이상으로 결합해 조합해내느냐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인 결합입니다. 가장 최초의 결합이에요. 한옥의 이음과 맞춤, 이렇게 수직으로 계속 덧대 있거나 맞추는 수평으로
맞추거나 하는 수없이 많은 단면을 넓히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시도들이 바로 이런 물리적인 결합의 방식의 모색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물리적인 결합들이고 이 클라시시즘의 이렇게 사키 같은 것이 바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다면, 화학적 결합인데 우리는 이것을 결합이라기보다는 융합이라고 얘기해요. 융합. 이게 두 개가 만나면 에너지를 발산해서 훨씬 안정적인, 남성과 여성이 사랑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에너지를 발산하고 훨씬 둘이 결합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띠잖아요. 화학적 결합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적 결합과 화학적 결합의 컨셉으로 한번 한옥과 전통 한옥과 신한옥의 컨셉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림으로 보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물건을 담는, 이동시키는 어떤 물성인데, 이것을 주거로 어떻게 담으려고 했는지, 전시실로 어떻게 담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시도가 일종의 화학적 결합, 서로 다른 요소들을 결합해서 더 안정적인, 그래서 한번 이해를 해보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갖다가 전시실, 매장으로, 굉장히 비싼 물건의 매장으로도, 컨테이너를 이런 전시실로도, 물류 창고로도 굉장히 멋스럽게 짓고, 이것은 제주도에 있는 천체관측소의 모습으로도 변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더하기, 컨테이너를 쌓아서 물건을 적재시키는 것도 있지만, 내가 무엇을 집어넣어서 결합시켜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것들을 물리와 화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쭉 한번 넘어갈게요. 컨테이너. 그 다음에 나무라고 하는 존재와 집이라고 하는 것을 더해서 결합을 시키면 어떤 요소가 나올지를 화학적 결합의 사례로, 이런 주거, 오두막 같죠? 이런 주거, 어디 살고 싶죠,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새집같이 짓기도 하고. 예, 미로를 통해서 완전히 무의 존재로 수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자, 이렇게 근사하죠. 찻집인데 새집같이 해놓고선 흙으로 이렇게 짓고 있는 일본의 어떤 찻집의 모습을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상징적이긴 하지만 또 좀 과하죠. 와이어로 이렇게 띄워낸 집인데, 여간 뜬다라는 입장에서, 그래서 물리적인 결합보다 화학적 결합이 좀 더 훨씬 창의적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화학적 결합이 가지고 있는 방식은, 신한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결합하든 화학적 결합이 가지고 있는 방식은 어떻죠? 완전히 새로운 게 나와요. 내가 A와 B를 섞었는데 A도 있고 B도 있는 게 아니라 C가 나옵니다. C가. 완전히 새로운 게 나와요. 이것은 사람을 당혹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 대학도 융합학과니 뭐니, 그래서 기계와 경제를 섞어서 융합학과를 만드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되기가. 그래서 신한옥을 바라보는 뭐 한옥 아파트니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것이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3의 대안을 이제 21세기 삼성이 새로운 먹거리로 삼고 있는 콘실리언스라는 컨셉입니다. 통섭. 물리적 결합도 화학적 융합도 아닌 생물학적 결합의 1 더하기 2를 이제 한옥의, 새로운 한옥의 이제 어떤 개념으로 제시를 합니다. 통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사랑해서 만나는데 태어난 아이는 완전히 새로운 C가 아니라 엄마도 반쪽 있고 아빠도 반쪽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서로 살아있는 거. 즉 저는 이 애플워치를 차고 있는데, 애플워치는 뭐냐면 핸드폰을 그냥 손목 위에다 올려놓은 그냥 발상의 전환, 화학적 결합이라고 생각한다면, 삼성의 G2는 뭐죠? 아날로그 시계도 살아요. 베젤이라고 하는 아날로그 시계도 살아있고 핸드폰도 살아있고, 통섭의 컨셉입니다. 통섭. 삼성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유전자, 이 생물학적 결합의 컨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한옥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그러니까 새롭지만 새롭지 않은 그런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얘는 부여에 있는 롯데 호텔입니다. 롯데 호텔. 롯데 호텔에 전 원형 회랑과 이런 눈썹들을
주목을 했는데 이 원형회랑은 뭐냐면 한옥이나 동아시아 주택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일종의 이상 같은 건데요. 이걸 한번 보자면 원형회랑은 한국에 유전자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을 만들게 되는 사례들을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이게 가능했는지. 원형회랑의 모습입니다. 근사하죠, 굉장히. 사진 찍기 좋고 이렇게 그 근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한 며칠 동안 많이 묵어봤던 곳이고 가까워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직선의 부재를 씁니다. 워낙 목재도 부실했고 곡형으로 깎아내기에는 재료의 낭비가 너무 심해서 쉽게 다루지 못했던. 그래서 이 꺾음부가 그래서 정말 복잡하게 발전했던. 부재를 아끼고 구조를 강성을 튼튼하게 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합이 만들어지는 꺾음부가 우리나라의 특징인데 창덕궁에 보면 관람정이라는 게 있어요. 관람정에 유일하게 곡형 부재가 쓰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조각만 남은 DNA로 이런 조각에서부터 부여의 원형 회랑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이것을 엄마 아빠로 어떻게 이것이 탄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얘는 북경에 있는 천단입니다. 이거는 이제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원형의 어떤 되고 우린 이것은 이제 그 고종 황제가 난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야 황제야라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환구단을 진 거 팔각정입니다. 팔각정. 이게 어떤 의미인지 왜 원형으로 회귀한 이게 점을 4개를 찍으면 얘는 사각형으로 보이죠. 5개를 찍으면 오각형으로 보여요. 정자가 사각정, 육각정, 팔각정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세요. 육각, 칠각, 팔각까지는 이게 다각형으로 보이는데 점이 9개 찍히는 순간 사람은 원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원으로. 그래서 팔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직선 부재로 지을 수 있는 원에 가장 근접한 요새 팔각정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이 환구단을 지은 것은 대한제국에서 나도 황제야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겠어. 천원 지방 하늘의 제사를 지내겠어요라고 하는 바로 그 상징으로 팔각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석굴암인데 천원 지방의 뜻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쓰였냐면 현실 세계에서 그 극락세계 영혼의 극락세계는 현실 세계는 사각으로 극락세계는 원형을 거쳐 돔으로 표현될 정도로 원에 대한 이상은 굉장히 컸는데 석굴암의 원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일종의 어떤 부분인데 원에 대한 파편적인 곡형 부재의 쓰임이 있었는데 이것을 모태로 한우 계량하듯이 계량해서 이것을 한 바퀴 둘린 거죠. 둘려서 그래서 이 곡형 부재를 써서 뭐 수덕사도 참고하고 해가지고 삼량식으로 해서 이제 요거는 그걸 모델링한 부분입니다. 이거 지어질 때 모델링해서 원형 회랑을 완성해낸 생물학 이게 완전히 그냥 와이어로 달아맨 것 같은 방식이 아니라 부모가 제대로 있고 이 부모가 이것이 그냥 중국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있고 이 관람정을 토대로 해서 생겨난 제2의 세컨 제너레이션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일종의 생물학적 통섭적 의미에서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고 전통 한옥이 지금 사실은 기능도 불편함, 부재도 우풍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적, 구조적 돈도 그렇고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해안은 바로 그래서 한옥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생물학적 컨셉으로서의 융합이 아닐까, 통섭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것은 한옥을 많이 지으시는 김계천 선생의 목탑을 위주로 한 선센터, 목동의 선센터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제가 딱 11시에 맞췄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아마 학생분의 첫 번째 질문에는 흡족한 대답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한테 한옥이라는 것을 1시간 반 전에는 한옥을 그냥 오브제로서 이해하셨더라면 1시간 반이 흐른 다음에 이제는 한옥을 쟤는 선사시대에 살던 그런 모습이야. 어떻게 지어졌어?부터 시작해서 얘가 현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혜가 모아져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림자 같은 것을 던져줬다고 생각합니다. 딱 11시. 오늘
현대 한옥의 설계 방법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1시간 반 동안 수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수없이 또 많은 좋으신 분들의 수업을 들으실 텐데 이걸 뭐 조금 기억해 주시면 저는 고맙고 이걸 근간으로 한옥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띄워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